격동의 시기, 혼란의 시기에 태국을 이끌었던 지도자 블랙 피븐 송크람 총리는 1897년 방콕 근처 논타부리에서 태어났다. 한국의 윤보선 전 대통령 그리고 나치 독일의 선동가 파울 요세프 거벌스가 그와 동갑이다. 짜오프라야 강 상류 논타부리 쪽에 타 피븐 송크람이라는 여객선 터미널이 있다. 피븐 송크람은 이 여객선 터미널 근처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4남 1여중 차남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고 두리안 및 기타 열대과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의 원래 이름은 이다. 블랙이라는 이름은 어릴 적 그의 이상하게 생긴 외모를 보고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준수한 외모 아닌가? 왜 이런 괜찮은 외모를 이상하다는 이름으로 묘사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어릴 적 그의 귀가 눈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부모가 이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런 외양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음은 태국의 어느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어느 참가자의 모습이다. คำถามถามว่าท่านเป็น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เหมือนกันนะฮะ ค่ะ จอมพลปพิบูลสงคราม มีชื่อจริงว่าแปลก เพราะอะไร ค่ะ ข้อหนึ่งเพราะตอนเกิดเนี่ยร้องเหมือนหนูก็เล น้อย งเหมื ชื่ อ อน แปล ห ก นู ข้อสองหูเนี่ยอยู่ต่ำกว่าตามาก ก็เลยชื่อแปลก ตอบว่า ตอบว่าหูอยู่ต่ำกว่าตามากค่ะ ข้อ ที่สองค่ะ ข้อสองนะครับ ถูกไหมคะ ถูกครับ 아버지 쪽 지인의 도움으로 그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의 군인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1915년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그는 태국 북부 피사놀록에 있는 제7포병부대에 배치되어 그곳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배우자 라이엇을 만나게 된다.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은 피분을 처음 만날 무렵 그녀의 나이는 14세였다. 그녀의 학교는 당시 피분 소비가 신참들을 데리고 훈련 나가는 길 쪽에 있었고 피분은 그렇게 학교 앞을 왕래하던 중 그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처음 피분이 그녀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을 때 그녀는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워 답장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피분이 그녀와 길에서 마주쳤을 때 길을 막는 장난을 친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주먹을 피분에게 들이밀면서 면상을 한 대 쳐버릴까 보다 라고 말했다고 하며 피분은 그 말에 그냥 웃고만 있었다고 한다. 또한 연애를 할 때 젊은 피분 소위가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라이앗은 그때 그 느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며칠 동안 손을 문질러서 씻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희한하게 시작되었으나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개월 후인 1916년 1월 결혼하게 된다. 이때 피분의 나이 19세 그리고 라이앗의 나이는 14세였다. 이후 그녀는 피분이 생을 당하는 날까지 그의 험난한 정치 인생을 함께하게 된다. 그들은 스라에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여섯 번째 아들인 닛 피분 송크람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태국의 외교부 장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피분은 1920년 중2로 진급하였고 이듬해 한국의 육군대학에 해당되는 육군지휘참모대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교육을 받는다. 이곳에서의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피분은 프랑스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장학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리하여 피분 중위는 1924년 프랑스로 군사학 연수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다. 1924년 당시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태국인은 총 24명으로 대부분 유력 가문 출신이었다. 이 중에는 나중에 피분의 정치적 라이벌이 된 프레이디 반엄용도 있었다. 그들은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태국의 통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전복시키고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927년 피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프리디 판엄용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태국 유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쿠데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프랑스 동부에서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피부는 대위로 진급함과 동시에 루엉 피분 송크람이라는 관등을 하사받았다. 그는 피분 송크람이라는 관등을 성으로 사용하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블랙 피분 송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27년 방콕으로 돌아온 주요 인사들은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귀국 이후 프리디는 줄라롱건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면서 정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끌어들였고, 피부는 절대군주제에 불만을 가진 육군 장교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인민당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거대해져서 독일에서 유학했던 방콕 포병여단의 부여단장급인 프라야 파혼 등 고위급 장교들까지 끌어들이게 된다. 그 당시 쿠데타를 준비하던 피군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라이얏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한다. 어느 날은 프랑스에서 피분 송크람에게 편지가 왔다. 편지 안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따은 머리카락과 리본도 같이 들어있었다. 프랑스어 사전을 뒤져가며 편지를 해석해본 아내는 피분에게 굉장히 화를 냈으며 피분은 그 편지를 불태워버려야만 했다고 한다. 아니, 이 부분은 내가 말하려던 부분이 아닌데. 그 당시 쿠데타를 준비하던 피분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무렵 남편인 피부는 집에 인민당의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였는데, 어떤 당원은 먼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을 본 그녀는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짐작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남편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쿠데타가 실패할 경우에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침내 1932년 6월 23일 늦은 밤 거사가 진행되었다. 쿠데타 주동 세력들은 통신망을 차단하고 중국계 시민들의 폭동을 진압시킨다는 허위 명령 아래 방콕 시내 곳곳에 군부대들을 출동시킨다. 짜오프라야 강에 전함이 출몰하여 당시 왕자의 저택이 있었던 라마 8세 대교 근처에 배치되었다. 수많은 정부의 핵심 관료들이 체포되었고, 피부는 당시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6월 26일 프리디 판업용은 라마 7세 국왕을 아련하고 쿠데타의 당위성을 설명한 다음 양해와 용서를 구했다. 이에 라마 7세 국왕은 수긍하였으며, 이로써 태국에서 절대군주제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입헌군주제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입헌혁명 다음 해인 1933년 혁명 반대 세력의 반란이 일어나 고랏, 프라찐부리 등을 점령하고 방콕의 던무엉 공항까지 점령하는 등 소동이 발생한다. 정부군 사령관으로서 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피부는 1934년 중령으로 진급하게 되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정쟁에 휘말리게 되며 3번씩이나 암살을 당할 뻔하게 된다. 1934년 사남루엉 광장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은 피부는 한 달 동안 병상신세를 져야만 했다. 1938년에는 적대 세력의 사주를 받은 그의 하인이 집의 침실에서 그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때 그와 아내는 회식 자리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총탄은 빗나갔고, 그와 아내는 무사히 회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또 한 달 뒤에는 피분의 점심 식사 음식에 누군가가 비소를 집어넣어 독살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섭취량이 많지 않았는지 병원으로 급히 신령한 피부는 그때에도 무사할 수 있었고, 이후 아내는 직접 재료를 주의 깊게 살펴가며 피분의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피분 송크람은 1938년 12월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 취임하고 나서 그가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암살하고자 했던 세력 및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일이었다. 총 51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18명이 총살되었다. 그 중에는 피분을 집에서 저격했던 하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종신형,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사면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후 피부는 무라타니옴이라는 전무후무한 개혁 정책을 시도한다.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정책은 1939년부터 약 3년간 시행되었고, 크게 정치, 경제, 문화 3가지 분야로 분할되어 있었으며 태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그는 1939년 나라 이름을 사얌에서 프라테타이로 바꾼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이름에 맞는 새로운 애국가의 가사를 선발하였고, 그렇게 해서 1939년 새롭게 제정된 태국의 애국가의 가사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에 공공장소에서 국기 개양 하강식을 하게 하였고, 그 시간에는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게 하였는데, 이건 역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태국인들의 복장을 규정하여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원래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태국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 상의를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일이 흔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심지어 19세기 중엽에도 어전회의 때 신하들이 우통을 벗고 참석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부는 라타
시스타니움을 통해 이것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공공장소나 공식적인 장소에서 서양식 의복 착용을 지시하였다. 또한 그는 국민들에게 하루 24시간을 업무시간, 사생활 관리시간, 휴식시간으로 나누고 신문 읽기, 운동 등 각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시하였다. 식사는 하루 4번 할 것을 지시했고 맨손이 아닌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태국인들이 식사를 맨손으로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 등지에 가면 볼 수 있는 빌랑나무 잎을 씹고 빨간물을 뱉는 모습이 문화인답지 못하다고 여겨 금지시켰다. 그리고 그는 당시 쭈라롱권 대학교 문과대학 교수가 고안한 인사인 서와띠를 1943년 전 국민의 인사로서 사용하도록 공포하였다. 이로써 태국인의 인사는 서와띠 크랍, 서와띠 카가 된 것이다. 또한 그는 여성보호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태국의 영혼은 태국 여성으로부터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건과 자격으로 일하게 하였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남편이 부인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데 부인을 존경하고 박대하지 말 것, 부인에게 신분과 지위에 맞는 액세서리와 옷을 사다 줄 것, 출퇴근 시 부인에게 입맞춤해 줄 것 등의 사항을 의무화하여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쭈라롱권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이자 태국 최초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인 트리암 우돔 쓱사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녀를 동등한 여건에서 함께 배우게 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 학부모들의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개교 당시 여학생 비율은 25%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새해의 기준일을 서양과 동일하게 1월 1일로 변경하였다. 그 이전에는 송크란 휴일이 있는 4월이 태국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었다. 추가적으로 그는 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규제 탄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중국어 신문을 폐간시키고 중국인 학교의 수를 대폭 감소시켰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중국인들에게 최대한 태국인으로 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사실 태국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은 피분 송크람 정권 이전부터 태국에 존재해왔다. 중국인들은 수백 년 전부터 태국에서 상업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고 그리하여 태국의 상권을 장악하고 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들에 대한 인식은 태국에서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전에 라마 6세 국왕이 이미 중국인의 이윤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피분 송크람의 중국인 규제 정책도 예전에 시행되었던 정책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태국 사회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개혁을 실행하고 있던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다. 바로 그것은 일본의 공격이었다.